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 측과 2차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재영 기자, 미 백악관이 한국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백악관이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질의에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스코틀랜드로 출발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8월 1일까지 대부분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한미 고위급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미 고위급 정상들은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상호 관세와 이미 부과하고 있거나 예정인 각종 관세를 낮추기 위해 8월 1일 전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뉴욕 자택을 찾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걸 목표로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질의에 70년간 유지해온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위협으로 떠오른 현실에 맞게 동맹 태세를 변경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 정부가 한국과 협의한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에서 갑질과 표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민주당이 이번엔 연일 이어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망만 논란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주로 비난의 대상이 여권 인사들이라 당내 반발도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희동 기자, 여권 내부 사정이 꽤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민족의 축복이자 구원자라고 했는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옹호한 과거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멍청하다고 표현했는데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화가 많이 난다, 치욕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최 처장은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선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해 부적합하다고 했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서가 적격이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 가운데 최 처장이 평가절하한 인물만 최소 4명에 이릅니다. 연이은 인사 논란에 최 처장의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자 박지원 의원은 인사검증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나란히 호남을 찾아 수해복구에 나섭니다. 과열 경쟁 조짐에 두 사람 모두 선명성을 앞세워 강성 지지층 표심에 호소 중인데 최 처장 논란에 대한 이들의 입장과 메시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선명성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 대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복사위원장 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확연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공직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비서로서는 아주 적격입니다. 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밑에 실국장들로 넘겨서 주고 그들이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최 처장 당권주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보였고요.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에는 공직에 나와선 안 된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민주당 실제 분위기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이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서 평가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많이 하셔가지고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당대회 후보자로 나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메시지를 안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경수 이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실국장들에 넘겨줘서 그들이 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초선 단체장일 때는 의혹이 차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거저거 펼쳐놓으면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딱 3가지만 잘해도 뭐 1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교보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이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공직과 기업을 드나들면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은 예.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이분의 그동안의 사회적인 이력을 봤을 때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 이분이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분이 과거에 뭐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상황은 이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과연 이 단점이 이 장점을 덮을 것이냐 아니면 이 장점이 단점을 덮을 것이냐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정청래 후보자가 따로 말씀은 없으시고 당 내부 인사들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긴 한데 당원들 중심으로 좀 반감이 커지는 이 분위기도 민주당에서는 좀 우려를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쭉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네. 저는 좀 해석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평가를 예스 아니면 노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뭐 100점짜리 정부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대통령들이 그렇듯이 다 공과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민주당의 정서에서는 이제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한 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고 네. 또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되고 근본적인 원인이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셔서 대통령도 되셨고 하지만 또 불행하게 3년 만에 또 파면당해서 네. 또 탄핵까지 됐기 때문에 잘못된 인사를 했던 것에 대한 또 책임의 일정 부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인사 가운데 최 처장이 비판한 인물이 윤호중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또 우상호 정무수석에 이어서 김경수 위원장까지 모두 4명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엉터리 인사를 했다는 거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최 처장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신 분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위협을 앞으로 가할 정치 세력이거나 도전할 정치 세력이면 무조건 다 혹평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훈식 비서실장 등의 경우에는 원인이 딱 하나 있죠. 2022년도 대선 때 선대위 위원장이거나 또 선대총괄 본부장이거나 우상호 씨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강훈식은 정무실장이었다 그랬을 네. 거예요. 대선에서 지면 가장 큰 책임은 후보자가 있는 것인데 그 스텝을 지금 욕하는 거잖아요. 스텝보다 네.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편향적이다라는 것이죠. 후보자가 가장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하고 이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평은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대선에 진 거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물어봤더니 못 봤다라고 해요. 네. 뭐 신문도 안 보고 TV도 없다. 예. 이것도 되게 편향적인 거죠.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로 뭐 기획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이거 뭐 굉장한 치적으로 또 얘기를 해요. 글쎄 국민적 시각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고 형수 욕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에 관해서도 가치 체계 충돌. 자, 이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인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 편향적이라 하더라도 진영 편향적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진영 내에서도 또 편을 갈라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가실 때는 많은 공헌을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진보 진영의 연합체를 계속 존속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의 만약에 이 품평이 계속된다면 저는 진보 진영의 연합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최동석 처장의 발언 상당히 원색적인 수준입니다. 그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전당대회 때 문재인이 영상 메시지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부었다고 그러더라고. 문재인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은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좀 입에 담기 힘든 발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깎아내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친문 진영에서 부글거리고 있다. 결국에는 뭐 개파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좀 해명하는 그런 혹은 뭐 사과를 하는 어떤 발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친문과 친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뭐 점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최동석 그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어떤 기류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평판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윤호중 장관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생각을 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당내 구성원들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75만 명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해낼 수가 있는지 그런 자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원색적인 지난날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소한도로 죄송했다라든지 뭐 부적절했다라든지 어떤 제대로 된 좀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자질과 능력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 일기 인사인 만큼 이 당과 좀 기류를 맞춰야 하는 인사혁신처장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 목소리와 대통령실 입장까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쉽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아하. 있고요. 인사 관련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최동석 인사처장님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특별히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동석 처장에 대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범여권 조국혁신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 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항상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예. 뭐 절대적인 건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저런 분을 계속해서 이 공직에 놔둔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표시를 하신다고 하면 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날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진수 후보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예요. 사실 지금도 인수위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가 없이 시작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인력적으로 상당히 저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저희가 뭐
인사위 없이 시작해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시작해서 저희가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100%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람이 뭐 임명을 해놨는데 흠결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흠결이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을 정리한다? 그건 또 도의에 맞지 않고, 그런다면 누가 고위직에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언론, 당심, 민심,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를 이 겸손하게 좀 경청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이진숙 후보자랑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최동석 처장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대통령실의 검증이나 인선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만약에 거치 정리를 안 한다면 최동석 처장이 했던 말들을 대통령도 그런 기준으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뻔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네. 뭐 실제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제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그런 말들을 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분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저분은 참모가 아니거든요. 인사혁신처장 기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기관장은 사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을 써야 되는데 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자인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SNS에 상대 후보에 대한 돈 없는 비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되긴 했나 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었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뭐 사실 뭐 개혁신당도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서로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물밑에서는 뭐 강선우 후보자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박찬대 의원이 그래도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사람이 당대표 되겠구나라고 하는 주장이 교차하면서 조금 더 이제 선거가 말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는 양상은 있는 것 같은데, 두 후보자가 수해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시위에 나섰던 의원,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날 체포 영장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 그들은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45인의 인간 방패.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찬대 후보가 45명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는데, 절차를 살펴보면 좀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박찬대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동료 국회의원들, 아무리 다른 당이지만 저렇게 동료 국회의원들 45명을 희생해서 되고 싶은지 이걸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45명에 대한 저런 결의안을 내기 이전에, 그러면 이전에 현 총리, 박 총리 경우에,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 이전에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부분도 그분들도 같이 촉구 결의안에 넣어야 되겠죠.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08년도. 그다음에 그 예전에 한명숙 총리의 경우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부분, 거기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진영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액션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해한 결과 나왔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치 행위를 저렇게 하는 부분,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특검에게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수사해라, 이런 하명의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당대표 희생양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대표 될 자격이 전혀 없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시끄럽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교체 사태를 당원 당규상 불법 행위로 결론짓고요. 이 권영세 이항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권성동 의원도 편향된 결정이다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근 한 10분 정도의 윤리위원들이 아마 본인들 생각을 통해서 의결을 거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도 징계를 위한 당무감사위의 의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진상규명을 통해서 당원들 갖고 있는 서로 간의 불신 내지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에 넘겼는데, 당무감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세심하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 외에 당원권 3년 정지라는 권고를 내놨단 말이죠.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당무감사위의 결론이고, 이 당무감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윤리위원회에서 또 별도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윤리에서 만약에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든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징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평가를 받겠죠. 네. 이것이 불법인지 당원당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 판단을 기다려야 하긴 합니다만 당원권 3년 정지가 상당히 중징계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구주류와 친한계의 희비가 엇갈리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계파 갈등이 이 당 내부에서 확산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계파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총선 이후 때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계파 갈등은 심각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검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3년 구형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원권 정지. 그리고 윤리위는 법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 구형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도 안 할 것이다. 왜? 1년 당원 정지만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이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 지역구가 속초 그리고 용산이기 때문에 만만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빌미로 저는 양형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날씨에 에어컨 없이 견디기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더위에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실외기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지 제가 직접 전문가와 점검해봤습니다. 희뿌연 연기로 덮인 아파트 내부에서 소방대원들이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려는 겁니다. 집안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2시간 뒤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4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에어컨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베란다가 아닌 집 내부에 설치된 것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장기간 틀어놓을 경우 실외기의 온도가 삽시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기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열로 인해서 전선의 피복이 녹아내려서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에어컨 실외기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주변 장애물로 통풍이 안 될 경우 기기가 과열돼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관련 화재는 2020년 221건에서 지난해 3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성북구 기름동의 한 기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가해자를 포함해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내기 바둑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피가 나는 손을 부여잡고 조심조심 걸어오더니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상처난 곳을 지혈하고 남성을 부축해 들것으로 옮깁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기름동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바둑 기원에서 한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기원에 함께 있던 60대와 80대 남성 2명이
손과 배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옷 벗어가지고 지혈시켜주고 내가 수건도 갖다 주고.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은 기원문을 잠근 뒤 경찰과 대치하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이 테이저건을 쏜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이 막 부시는 소리만 들린 거예요. A씨도 부상을 입었는데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방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가해자가 의식을 되찾으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네, 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게차에 결박돼 괴롭힘을 당했던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 찾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도 속속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게차에 묶인 채 이 한국인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사업장을 떠났지만 새로운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의 심경 먼저 듣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지난달에 몸이 안 좋아하니까 제가 병원 갔어요. 근육이 너무 아프니까. 네,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괴롭힘을 당했던 사업장은 떠났는데 새 근무처를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90일 안에 새 일터를 못 구하면 추방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자는 지금 지난 23일 날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를 갖다 바꿔달라라고 하는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노동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12월 E9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이 소지자가 90일간의 취업을 하지 않으면 체류 목적이 상실돼 가지고 바로 추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것이 예.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고용노동부 소속의 특별 근로감독관들이 지금 이제 근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관련되는 것을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이 이주 노동자를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의지도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 권역을 변경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까? 예, 사실 이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정 자체가 고용 허가제 배정을 할 때 행정 편의상 이걸 갖다가 지역 구분으로 나누는 것일 뿐 그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외국 인력 취업 관리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어떤 근로자의 동의라든가 또는 고용센터의 판단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동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딱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논란이 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노동자를 도우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주 노동자의 사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당함을 알리지 못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이라든가 집 장만이라든가 이것 장래 계획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직을 못해서 추방을 당할까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상당히 이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실제로 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이주 노동자의 이직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주에게 이직 허가를 받지 못할까봐 인권유린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결혼 자금 때문에 그런 어떤 수모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괴롭힘 가해자는 친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특수감금,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이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를 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고 며느리랑 손주까지 해치려고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이 총기를 3발을 발사했는데 2발은 아들에게, 1발은 이제 문에 발사를 했는데 거기 같이 있던 그 외국인 가정 그 교사가 거기를 이탈하는 상황에서 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아들만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점점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며느리하고 손주, 손녀가 이제 있는 그 방까지 가서 문을 열으라고 고함을 치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상당히 죽음의 공포를 느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이 살인 미수 혐의까지 다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범행 대상이 더 많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하면 법적 처벌도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네. 이미 이제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총포 도금류 관련법을 위반한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인 미수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면 네. 실제로 이제 가중 요소에 의해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범인의 행위 하나하나가 현재 현행 형법상에서 어떤 것을 위반했는가를 따져서 그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이 경찰은 조 씨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 씨는 생활비가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반면에 유족 측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라고 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생활비를 끊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총기 제작을 위한 뭐 세이프 파이프라든가 이것을 온라인에서 이제 그 사들였다라고 하니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여러 가지 어떤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미 금융 계좌 내역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범인의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여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그 긴박했던 당시 신고 녹취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고가 접수된 게 밤 9시 31분입니다. 조 씨 며느리가 살려주세요. 남편이 총을 맞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방으로 빨리 들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상당히 긴박하게. 그리고 또 이어진 통화에서 배를 맞았다. 빨리 좀 와달라. 상당히 지금 다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최초 신고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살펴보니까 10시 43분입니다. 신고 이후에 70분가량이 지나서였거든요. 당시에 이 범행을 한 조 씨는 이미 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래서 좀 초기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제가 이제 수정을 드리면 네. 경찰이 도착을 한 것이 오후 10시 43분이 아니고요.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 10시 43분입니다.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를 받고 9시 41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전에 9시 36분에 경찰 특공대의 투입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신고 접수가 지난 뭐 한 1시간 10분이 지난 그때에 경찰 특공대가 들어간 거는 상당히 늦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찰이 이제 추가 피해 우려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기다렸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현장 경찰관을 갖다가 우선 배치해서 범인 도주를 갖다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실제 도주 시각이 그 당시 9시 41분이니까 출동한 시간하고 도주한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총격 피해자인 아들이 1시간 20분가량 총을 맞고 현장에 방치가 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나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조 씨는 이 생일 잔치를 벌이다가
편의점에 가겠다 이렇게 집을 나선 뒤에 범행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서 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40분이나 걸렸거든요. 차 안에서 잠깐 고민을 했다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고민을 한다. 이거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노래 부르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 평상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좀 편의점을 나갔다 오겠다. 사실 편의점 나갔다 오는 것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한 40분 정도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 더운데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는 양가 감정입니다. 이 자식에 대한 자기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 원망과 또 하나 애정, 죄책감, 네. 부모로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정당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그 도덕적 책임 회피를 합리화하는 그 과정상에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교수님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 범인의 집에 이 타이머가 설정됐던 폭발물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인터넷을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용이한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방 범죄 우려도 상당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그 범인 조씨 같은 경우는 알려져 있기로는 손재주가 상당히 좋다 그래요. 네. 예,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걸 보여주고 만들으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뭐 만들 기술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떤 그 저런 것을 따라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 모방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그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현재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26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